뭐 이자를 제외하고 한 500만 원 정도 내외로 월세가 좀 나왔고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틈새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님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네. 아파트만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런 어디 시공사가 잘하고 어디 설계사가 잘하고 사실 이게 뭐 동네 인테리어 집에 인테리어 하신 분도 막 하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이거 어떻게 공부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사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이제 꼬마 빌딩 관련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나 이런 신축이나 이런 거는 책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에는 이제 정답적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고 이제 현장에 맞춰서 이제 맞춰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처럼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책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간중간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또한 근데 이제 시공사나 설계사나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작가님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본 어떤 꼬마 빌딩 관련 책 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지금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셨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정말 이 정도 사업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건 책은 이제 또 일부분만 분명히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작가님 그렇게 뭐 시공사 선정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건물 뭐 부시고 뭐 어떻게 짓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우선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건물에 이제 철거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되면요. 그래서 이제 그 철거한 다음부터는 제품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프로세스대로, 그러니까 신축은 하나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철거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1층 이제 골조 공사를 시작하면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짓고 그다음에 그 골조 공사 끝나면 이제 외장과 내장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게 다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 업자라고 하면 그 부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종합 건설사만의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시공 그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하나씩 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건축주가 할 일은 중간중간에 결정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잘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때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건축비를. 맞습니다. 건축비만 잘 입금해도 그 중간 이상 하는 거고요. 더 잘하는 건축주라고 하면 이제 자재나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는데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때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좋은 건축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건물 지어 보시면 막 시공사랑 마찰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 서로의 그 입장 차이인데요. 그 건축주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생각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그러니까 관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중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그 건축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 좀 충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그 인테리어 업체 지금 H사의 인테리어 업체를 이제 저는 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튼 집을 임대를 놓으려면 그 엄마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인테리어, 주방 인테리어는 결국 H사가 좀 가장 그때 높아서 그걸로 이제 추천을 했고, 근데 이제 시공사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들여야 되니까 비용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 지었던 이제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자재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이렇게 수시로 있는 건가요? 그게 많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 좀 뭐 한두 건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건설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동네 업자분들한테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럴 때 뭐 충돌이 더 크다거나 뭔가 뭐 이렇게 건축주 반영이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더 큰 건가요? 싼 대신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종합건설사는 프로세스대로 이제 본인들이 자재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리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업자
동네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래도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그 매 순간 이제 전부 다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억 정도 싼 대신에 이제 건축주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그렇게 해서 막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짓고 나면 네. 뭐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뭐 구청에 신고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임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요게 뭐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1층에는 상가가 있고 뭐 빌라가 뭐 투룸, 쓰리룸 뭐 몇 개 정도 생긴 건가요? 그 1층에 상가고 2층부터 5층까지 그 3룸이 4개 그리고 투룸이 3개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축하면 그제부터 이제 건물주의 삶이 시작되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임대를 잘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십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기존의 레버리지로 대출이 이렇게 된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제 그 세팅한 거는 제가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전세로 좀 많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전세로 세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역전세나 그런 부분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월세 수요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처음 세팅했을 때는 전세 한 절반 정도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한 절반 정도 세팅해서 월세 나왔던 부분으로 이제 뭐 금융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를 맞출 때 전세나 월세를 뭐 맞춘다고 해도 네. 그냥 세입자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거기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막 다들 많이 짓고 막 모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네네. 어떻게 해야지 내 건물 공실 안 나고 상가라든가 주택을 좀 임대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인근 부동산 중에 한 5군데 정도는 그러니까 임대를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그 프롭테크 업체가 많아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중개가 좀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부동산 통해서만 이제 수요가 다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영역을 넓혀서 예를 들면 개포동이면 역삼동, 논현동 또 그리고 그 일원동 좀 더 넓게 그 수요자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 중개하는 업체들 2-3군데 정도 컨택해서 그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동네에서 그 임대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그 프로테크 업체 통해서 임대 놓는 게 한 절반 됐습니다. 예. 근데 스피드는 임대를 빨리 놓는 스피드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조금 빨리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전국에 좀 공실 때문에 고민이신 건물주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어떤 앱이셨나요? 그게? 이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실 클럽이라는 그 프로테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혹시 임대인이 매물을 올려놓으면 이제 그 금방 아니면 전국의 공인 중개사 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네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반경이 뭐 1-2km 정도밖에 그 매물을 소개하는 게 1-2km밖에 안 되지만 공실 클럽이나 이런 그 프로테크 업체를 통하면 뭐 5km, 10km 이내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게 뭐 꼭 건물주 아니라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한 채 뭐 세를 놓고 싶은데 잘 안 나가요.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니까 뭐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 대출을 처음에 지을 때 내 돈 한 13억으로 한 45억 정도 되는 걸 지었잖아요. 대출을 한 뭐 30억 정도 받고. 그럼 이제 완공 시점에 요 대출을 뭐 이제 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 또 일부는 또 뭐 어떤 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또 이런 걸로 메꾸고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이런 금융비용을 감당한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PF 대출이었고요. 일반적으로 PF 대출은 그
일반 그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한 1%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은행사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1%를 높여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제가 PF 받을 때는 토지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고요. 그 철거한 토지로요. 그 담보대출을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건물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PF 대출을 조금 1% 이상 낮은 건물 담보대출로 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그 대환 대출을 통해서 금융 비용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놓으면서 전세로 이제 그 전세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 대출금을 좀 상환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나중에 전세금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은행에 예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을 테니까. 월세 뭐 대출 이자 빼고 그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했을 때 좀 수익이 월 어느 정도 좀 되셨는지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임대를 놓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상 소요를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아무래도 6개월로 되게 빠른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고 이제 그때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뭐 이자를 제외하고 한 500만 원 정도 내외로 그 월세가 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자 금리가 높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200-30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건물은라는 거는 이게 금리에 따라서 되게 수익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매입할 때도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그러니까 사업 그 수익성 측면도 금리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작가님 말 나온 김에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전보다 지으셨던 2017년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잖아요. 대출 금리가. 그러면은 뭐 요즘은 뭐 이런 대출 금리 얼마나 나오나요? PF 대출은? 지금 제가 최근 알아봤을 때는 PF 대출이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지금 기사나 보셨다시피 PF 부실 이슈가 있어서 PF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나온다고 하면 지금 시장 대출 금리보다 한 1%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금리가 5에서 한 5.5%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PF 대출이 만약에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 6.5에서 한 7% 사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럼 작가님? 당시에는 제가 했을 때는 한 4.3에 4.5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약 한 1.7-8배 정도, 2배 조금 안 돼 금리가 올랐네요.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꼬마 빌딩을 매수하는 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요즘 같은 시기에 꼬마 빌딩 가격이나 금리 고려했을 때 뭐 매수 의견,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우선은 현재는 금리 상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사서 단순히 그 임대 놓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추천하는 그나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사고 매입하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했던 신축이라는 방법을 마법을 좀 그 가미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건물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층짜리 건물을 5층짜리 5층이나 6층을 한두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하면 수익성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축비는 들어가겠지만 기존 그냥 담보대출만 받아서 건물 매입 때보다는 훨씬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가격과 금리를 생각했을 때 그냥 사서 그냥 뭐 투자성 뭐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사서 가져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있는 건물을 사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시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더 높은 어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 조건부로 조금 찬성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좀 틈새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에서는 이제 주로 강남 이제 개포동 관련해서 강남 쪽 꼬마 빌딩 얘기해 주셨는데 뭐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지방 꼬마 빌딩 투자는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꼬마 빌딩 시장이 2021년 말 이후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꼬마 빌딩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꼬마 빌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강남을 최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비용이 높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서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강남구 쪽에 좀 한 20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투자할 만한 좀 지역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강남구 쪽에 일원동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대청역 근처에 이제 네. 단독주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보는 이유는 그냥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그 임대가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꼬마 빌딩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높은데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거주 아니면 수요자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나면 그 기존의 꼬마 빌딩을 철거한 것과 동일하게 그 토지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그 건물을 다세대 주택이 상가주택을 4, 5층짜리 정도로 이렇게 신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원동 쪽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일원동 쪽에 단독주택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한 30억에 35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한 5천에서 5,500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강남의 땅값치고는 좀 싼 편이죠. 아마 네. 단독주택이고 그런 요인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을 가지고 이제 한 4, 5층짜리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설계를 해봤는데 1.5룸과 2룸 정도가 투룸이 한 10개 이내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건축 설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건축비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면 땅값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건축비는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예상하면 네. 제가 투자했던 방식대로 한 45억 정도 전체 사업비 45억 정도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수익성을 따져보면 분양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인근 분양 사례를 좀 봤을 때 1.5룸과 2룸 10개 정도 분양을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60억에서 65억 정도로는 분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치면 한 뭐 15억 정도는 이제 그 신축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요즘에 그 임대가 그 전세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 정도 그 임대금으로 임대 그 보증금으로 네. 지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요즘 아파트 시장이 물론 또 지역에 따라서 거의 전고점을 향해 가는 곳도 있고 또 지역이 약간 외곽이다 싶으면 좀 하락한 가격이 유지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전세가는 요즘은 다시 서울의 경우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전고점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아파트도. 네네. 반면에 빌라 시장은 제가 서울 돌아다녔을 때는 확실히 전세나 매매나 둘 다 아직은 약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서 뭐 잘 이렇게 너무 뭐 옛날 비싼 가격 생각하고 했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전세나 매매가. 네, 매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올 초에 매매됐던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실제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하면 높게 잡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한 60억, 65억 정도 이제 그 전체 그 1.5룸과 2룸 10개 정도 매각했을 때 한 그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임대는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 아파트는 전세값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빌라도 원래는 많이 역전세 상황으로 많이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었는데 강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강북이나 뭐 이런 그 강북 그런 동네보다는 그래도 그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전세가 그 그것도 임대 가격도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재 이제 금리도 어느 정점으로 좀 판단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그 개포동에 가지신 건물을 임대로 해서 온전히 그 땅을 지금 다 소유권을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양도 고려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선 사업성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물을 이제 신축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임대 수익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1년짜리 프로젝트로 보고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땅값은 오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현금 흐름 측면을 봤을 때는 건물 신축하고 분양해서 그 수익금을 내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신축을 하고 이제 약간 그 동네 업자처럼 이제 건물을 짓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분양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1년짜리 프로젝트로 이제 그렇게 그 신축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도 이제 주변에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건물 그 땅을 선택하고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임대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프로젝트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는 그 단기 투자의 방점인 그렇죠. 거고 예. 쭉 보유하는 건 장기적으로 여기가 또 상승장이 오면 많이 비싸질 테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신축을 정말 사업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렇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1년에 뭐 3억에서 5억 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시세 차익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두 가지 타입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